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이 북극 땅을 점령했습니다. 2. 한국이 울릉공항을 짓는다. 3. 영국은 중국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인간이 닿지 않은 영역이 없을 만큼 지금은 해저와 우주를 포함한 미지의 영역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보다 영토 분쟁이 더 치열해졌으며 북극 지역 역시 이 예외 중 하나입니다. 각국은 북극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야심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북극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토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북극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올라가면서 미래의 북극 지역의 영토 분배가 이루어질 때 노른자 땅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어떻게 한국이 북극 땅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발을 딛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침입을 허락하지 않는 곳들이 지구상에는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간이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라 여긴 북극은 추위와 험한 자연환경 때문에 끈질기게 인간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북극도 최근 인간의 침입을 허용하면서 영토 분쟁의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은 북극 담당 조정관직을 변경하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담당 조정관직을 대사급으로 격상시키는 조치였죠. 현지 시간으로 29일 미국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전세계 국가들은 미국의 북극대사 조치에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이 왜 조정관을 대사로 격상했는지 눈치챘죠. 북극 영토에 대해 미국도 숨겨둔 야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지배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북극도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면서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 가치를 알아본 미국이 미리 손을 쓴 것입니다. 사실 일찍부터 북극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이를 차지하려고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그 주인공인데요. 러시아는 북극이 러시아 영토라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와 덴마크 쪽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쪽으로 가로지르는 1700km가량의 로모노소프 해령 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지역에 해당하는 지대가 다 러시아 소유라고 주장한 것이죠. 1948년 옛 소련 학자들이 북극점을 탐험하다가 수심이 매우 얇은 바다를 돌던 중 해령을 발견한 것인데요. 극지 연구에 공을 세운 미하일 로모노소프의 이름을 따 로모노소프 해령이 인류 역사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시베리아 군도의 연장선에 있는 이곳은 러시아 영토로서 결격이 없다고 말하며 2001년 유엔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러시아는 북극 영토를 탐냈죠. 유엔 대륙붕안계위원회는 러시아의 주장에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며 러시아의 북극 영토 신청을 거부했지만 2015년 러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해령 근처와 시베리아 군도의 연관성을 드러낸 자료를 보충해 유엔에 영토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물론 북극을 러시아에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 다른 국가들이 일제히 나서서 반대했지만 러시아는 항상 북극 영토에 관해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러시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북극과 가까이에 있는 국가들 역시 북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펼친 것이죠. 자국과 연결되어 있는 땅, 자국과 근접해 있는 북극의 섬, 그 외에 자국에서 설치한 옛 유물들을 근거로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심지어 아이슬란드까지 북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각국에서 자국 땅으로 북극을 편입하려고 하자 이에 북극과 이해관계에 놓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북극을 건들지 말고 공동관리에 두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의 북극이사회, 아틱 카운슬은 이렇게 탄생이 되었죠. 인접 국가들과 관련 국제기관, 그리고 그 외의 단체가 참여해 북극권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이사회 관할 하에 북극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에 희생이 되기 전에 타협을 본 것이라 북극은 다행히도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에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극 대사로 지위를 격상하면서 그동안 꾸준하게 북극 권리를 주장했던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도 북극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며 영토 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자신도 북극에 가까운 국가라고 주장하며 북극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이룽장성이 북극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하며 북극 개발에 중국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죠. 전통적인 강대국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북극에 탐을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영토가 늘어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향후 미래 패권을 결정짓는 장소가 바로 북극이기 때문이죠. 미국 지리학회에 따르면 북극에는 지구상에서 개발되지 않은 원유의 약 13%, 900억 배럴에 해당하는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30%, 액화천연가스의 20%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있어 북극을 손에 넣으면 이 자원 개발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극 이사회의 관할에 놓여 있어 학술적 연구 외에는 자원 개발에 손을 댈 수 없었으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자원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탐사가 가능해진 북극까지 강대국들이 탐내기 시작한 것이죠. 대략적으로 자원 가치만 따져봐도 172조 달러 하나로 약 20경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북극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 은, 석탄 등 가치 있는 광물은 물론이고 IT 회사에서 자원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우라늄, 니오뷴, 철, 망간 등 희토류 역시 매장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급 어종들 역시 북극에 다수 있습니다. 가자미, 넙치, 대게는 물론이고 명태, 대구 등 셀 수 없는 종들을 쉽게 잡을 수 있는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온난화가 진행되면 이곳에 서식하는 어종들은 값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식량이 됩니다. 그 외에 지리적인 요인 역시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북극항로가 북극을 탐내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해운 항로보다 더 짧은 거리가 바로 북극항로죠.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북극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참을 수 없다는 의사를 드러내며 북극의 정당한 주인은 러시아라는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니콜라이 코르추노프는 타스 통신을 통해 북극에서의 군사적 활동은 러시아를 자극하는 일이며 북극과 가장 많은 부분을 맞닿아 있는 러시아는 정당한 북극의 주인이라며 대규모 혹한 훈련을 예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이 한창인데도 북극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군대를 동원한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의 이러한 요구는 헛된 희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로 러시아가 북극 이사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북극 이사회의 주요 회원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사회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북극과 관련된 논의는 어찌되었든 이사회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주요 회원국 자리가 비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 한국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의 옵저버 국가에 있었으나 러시아가 비게 되면서 그 자리에 한국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북극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북극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협력 사업과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북극협력 네트워크, 코낙를 설치하기도 했죠. 북극의 북극다산과학 기지를 건설하면서 북극의 생태 변화를 연구하는 데 기여한 것은 물론 쇠빙연구선 아라오노 건조를 통해 연구 인프라를 다지고 북극 연구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북극과학 최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북극에 관해 한국이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기도 했죠. 그런 기여를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빈자리에 한국을 추천한 것도 이상하지 않죠. 게다가 쇠빙선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 한국은 세계 최초로 쇠빙 LNG선을 개발해 얼음이 얼어있는 북극항로를 이용해 LNG를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건조 실력이 쇠빙선에서도 빛난 것이죠. 다른 국가들 입장에선 향후 북극 연구와 북극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쇠빙선 기술을 가진 한국의 협력이 최우선인 상황. 그렇기에 한국을 이사회의 주요 멤버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 역시 한국의 진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필요한 가운데 중국의 북극 땅 주장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로 미국이 한국을 염두한 것도 이번 이사회 회원국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이사회의 주요 회원국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향후 있을 북극 땅 분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북극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이사회 주도로 영토 분할을 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사회 주도로 남극을 분할해 나눠 가지자는 주장인데요. 1월 한국은 과거 러시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북극 영토를 한국령 북극으로 인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북극 영토를 한국이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에 옵저버 국가로 남아있는 일본이 크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북극 이사회 자격을 버리고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북극까지 손에 넣게 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행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현재 서울과 울릉도를 1시간 만에 연결하는 울릉공양 공사가 23.3%의 안정적인 진행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울릉도로의 교통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독도를 포함한 등해의 방위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불칠의 항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서해에도 이 울릉공항과 같은 제2의 불침항모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설과 섬을 이어 한반도를 둘러싸는 절대방어 라인이 구축될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주변국들의 거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릉공항의 건설로 인해 2025년부터 우리 공군의 작전 범위가 동해를 넘어 러시아와 일본을 사정권에 두게 되었는데요. 울릉도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백령도에도 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령도는 오랜 시간 우리나라에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판의 영해권에서 돌출되어 북한을 파고든 위치에 있어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울 정도이고, 중국 화북 지역에서 출발한 배는 무조건 백령도 앞바다를 지나야 하기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신경 쓰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특이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간에는 인천에서 백령도를 가야 할 경우 배를 타고 무려 4시간이 넘게 쉼 없이 달려야만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백령도 주민과 백령도 주둔 부대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항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2016년 백령공항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고 2019년 국방부까지 공항 건설에 동의하며 백령공항 건설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환경보호 문제로 공항 건설 예정지의 재조사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 들어서야 다시금 백령공항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산업에 선정되었고 2027년 개항을 목표로 2023년부터 건설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백령공항은 울릉공항과 마찬가지로 민간 목적으로 건설되나 군사적 용도를 겸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애당초 백령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주목적이 군사공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쟁 이전부터 백령도는 군사적 요충지로 판단되어 미군이 주둔해 공산당권으로부터의 핵심 방어지역으로 활용해 왔었습니다. 평양으로부터 146km, 중국 산동반도와 180km, 압록강 하구에서 2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중국과 북한 모두를 겨냥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었죠. 현재 백령도는 해병대 제6해병여단인 흥룡부대가 경계를 도맡고 있는데요. 공군 역시 주둔하고 있지만 방공포와 레이더만 배치되어 있고 항공기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백령도에도 제대로 된 공군 전투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활주로는 없었지만 쭉 300m, 길이 4000m에 달하는 모래사장인 사고태변을 천연활주로로서 이용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단 2곳뿐인 천연활주로였죠. 사고태변의 모래사장은 평평하고 단단해 전투기는 물론 AN124, C5 같은 대형 수승기까지 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역할을 수행해냈었는데요. 때문에 과거 공군의 전투기가 백령도에 주둔할 당시에는 중국 물법 어선이 서해를 침범할 엄두도 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고해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데다 갯벌화까지 심각하게 진행돼 차가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땅이 물러져 활주로로의 활용이 어려워지자 현재 서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의 물법 어선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2013년 중국은 감히 우리 군에게 등경 124도 서쪽으로는 침범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백령도 바로 코앞까지를 중국의 해상작전구역 AO으로 선포해버린 것으로서 그들이 주장한 대로 등경 124도 선을 한국과 중국의 영해 경계선으로 정한다면 서해의 무려 70% 이상이 중국의 영해가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애당초 말 같지도 않은 중국의 헛소리였지만 실제 국제법으로 정해진 영해권을 완전히 무시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때부터 자신들이 멋대로 정한 영해선을 기준으로 백령도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까지 번번이 군함을 끌고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는 명백한 중국의 군사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행태인 것이죠.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 역시 말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서해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 고려 대기환경연구소가 공개한 한반도 야경 사진인데요. 서해를 가득 채운 이 지역의 물빛은 놀랍게도 물법 야간 조업을 시행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빛이라고 합니다.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매년 강화해 나가곤 있지만 여전히 서해에서는 이처럼 수많은 중국 어선들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당연하게도 중국의 물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해 어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결국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우리 정부 역시 최근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개정안에는 경렬비열도를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렬비열도는 세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무인도로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곤 했는데요.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 섬으로 그만큼 불법 중국 어선들로 인한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이었죠. 다행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경렬비열도에 새로운 항만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곳에 항만이 완성되어 해양경찰 경비압과 국가어업지도선이 수시로 파견되어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강경 조치를 내린다면 기존 태안 안흥항에서 출동할 때보다 출동 시간이 2시간가량 단축돼 물법 어선 단속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경렬비열도에 항만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공항을 건설해 완전한 군사기지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경렬비열도 세 개의 섬 중 가장 큰 섬인 동경열비도에 활주로를 건설하자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에는 동경열비도의 길이가 1.3km의 섬으로서 바다를 메우지 않고서도 물론 공항 규모의 활주로를 건설할 수 있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렬비열도의 미사일 기지화에 대한 논의도 불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해상에 미사일 기지가 생기는 일은 중국이 가장 걸음을 눌며 경계하는 사태입니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 완벽한 봉인이 풀려버린 한국형 순항미사일 현무-4가 탄두 무게만 3T의 사거리가 800km 이상일 것으로 드러나자 당시 주변국들 중 북한보다도 중국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는 만약 현무-4 미사일이 경렬비열도에 배치될 경우 lun국 본토인 상해, 묵경, 진안, 칭다오, 텐진 등 주요 거점 도시들이 모두 사정권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렬비열도의 군사적 중요성에 대해 lun국 역시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전 상당히 아찔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2014년 당시 한 중국인이 서경열비도를 매임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 섬 주인이 중국인들에겐 절대 섬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이 중국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선족을 내세워 한국인 입을 위장한 채 섬을 구매하려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토록 끈질기게 경렬비열도를 구매하려는 이들의 불순한 의도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당시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심각하게 침범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경렬비열도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조치를 내려 중국인이 경렬비열도의 주인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경렬비열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고 나아가 국토주권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지하는 사건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올해 드디어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만일 경렬비열도가 중국인의 손에 넘어갔다면 물법 어선들의 결집지가 되어 지금보다 서해의 업권 피해가 극심했을 테고 한반도 인근에 중국군이 더욱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경렬비열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할 군사적 요충지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의 섬 가거도인데요.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물릉도, 독도와 맞먹는 우리나라 최오지로서 한국전쟁 당시 가거도의 주민들은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입니다. 가거도에는 현재 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섬의 통랑 피해가 극심해 40년에 걸쳐 1,300억을 투자해 너비 16m, 길이 480m의 세계 최대 규모 방파제를 건설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 촉구장 5개 크기의 거대 구조물은 방파제 말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어 주변국들을 술렁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각오도 방파제의 폭과 길이가 그 위에 활주로를 건설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선 최소 1000m 의 활주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각오도의 방파제 길이는 500m에 조금 못 미쳐 각오도 자체를 군용 목적으로 사용하기엔 한참 부족해 보였는데요. 이에 정부는 최근 활주로의 짧은 거리를 보충해 각오도를 군사, 항공기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바로 지하 활주로 건설이었는데요. 땅을 파서 지하에 활주로를 짓는다는 발상은 다소 황당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지하 활주로를 짓고 활용하고 있는 북한과 같이 우리 군도 각오도의 방파제 뒤쪽으로 이어진 산 내부를 파내 활주로를 연장하고 그 안쪽은 경납고로 사용한다면 각오도의 군사기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문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물릉공항에 이어 백령도, 경렬비열도, 각오도 등 한반도 가장 외곽의 섬들의 항만시설 확충과 해상공항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우리 군은 이 섬들을 활용해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공에 지속적인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불침항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항공모합은 불필요하다고만 여겨져 왔었지만 국경 분쟁지대가 본토에서 먼 영해까지 확장된 지금 한국 공군의 작전 범위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형 경항공모합 건조 프로젝트 CVX가 추진 중이긴 하나 아직 머나먼 미래의 일로만 보이기 때문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항공모합이 절실한 우리 군에게 울릉도를 시작으로 이니어 지어질 이 같은 해상거점들은 우리 영공과 영해를 굳건하게 수호해줄 절대 가라앉지 않는 물침 항모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해상 거점들이 모두 완성되어 섬과 섬을 이어 한반도 전역을 둘러싼 절대 방어선이 하루빨리 구축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도를 넘는 중국의 행동에 영국이 분노했습니다. 타국의 땅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의 영국 정계에서는 중국과의 단교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는데요. 영국 총리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국에게 제대로 된 보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영국과 단교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런 가운데 영국은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협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체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 것이다.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들은 대형 포스터를 높게 치켜들며 반중구호를 외쳤습니다. 30터부터 40명 정도 인원이 중국에 대해 성토하며 시진핑 독재체제의 중국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부었죠. 홍콩 출신 인물도 포함되어 있는 이 시위는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기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벌어진 시위는 그러나 뜻밖의 사태로 흘러갑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인원 여럿이 우르르 나오더니 이들 시위대를 향해 물리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부는 시위대 한 명을 영사관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영국 땅에서 영국 경찰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은 대낮에 버젓이 폭행을 한 것이죠. 갑작스러운 사태에 영국 경찰이 중국 영사관에 진입. 폭행당하던 이를 끌고 나오며 영사관 직원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중국 본토인들이 나와 폭행까지 할 것이라고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황당한 행동에 분노했는데요.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중국인들이 함부로 무력을 행사한 것은 주권을 무시한 행위라 볼 수 있기에 외교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은 중국의 행동을 참지 않았습니다. 영국 의회 외교위원회 의장인 보수당 의원 엘리샤 컨스는 중국 대사에게 항의는 물론이고 폭행에 가담한 관계자를 전부 영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즉각 중국 외교관을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제시 노먼 부장관은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의 대사 대리에게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 행동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뻔뻔한 대답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 함부로 협한 말을 담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처벌을 당해도 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 일에 대해 정당방위라는 입장이었죠. 심지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소란을 떠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중국 영사관에 들어와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고 평가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했죠. 어떤 외교기구도 관사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말하며 폭력을 행사한 자국 외교관의 행동을 감쌌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그러지 않아도 협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중국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 간 입장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2019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진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가 벌어지면서 양국 사이에는 큰 갈등의 골이 생겨났었죠. 홍콩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영국은 중국을 곱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일국양제의 원칙을 지킬 것을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는 한편 친중 인사로 홍콩 지역을 장악 중국의 뜻대로 홍콩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아나무인 태도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도 대놓고 영국의 동맹 관계를 비난 오커스, AUKUS에 참가한 영국을 헐뜯었죠. 호주, 미국, 영국이 함께 맺은 군사동맹 오커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기구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중국도 이 점을 잘 알았기에 영국에게 큰 소리를 치며 자국에게 대항하면 영국도 큰 일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영국에게 무역으로 압박을 주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상호 간 적대적 태도가 점점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중국 대사관의 월권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영국 내에선 중국과의 관계 재조정 수준이 아닌 단교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텔레그래프지는 최근 영국 외교부에서 중국과의 단교도 고려할 대상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악의 축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철저하게 규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영국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해 매파 기조를 가진 정당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리즈 트러스 영국 전 총리는 중국 비난으로 대표적인 매파 정치인이었죠. 그런 그녀는 물러나기 직전까지도 중국을 체계적 경쟁국에서 위협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행동에 영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정도 수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교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 보수당 중진들 사이에서 나오며 영국 정계는 현재 중국에 대해 협악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보수당 역시 리즈 트러스 전 총리와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기에 그녀가 물러나도 중국에 대한 단교 결정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영국을 향한 중국의 방해 공작은 끈질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죠. 다수의 중국 스파이가 미친 여파 때문에 영국 전계에선 중국 제재에 대한 의견은 초당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재작년 영국에선 보수당 의원을 대상으로 중국 스파이 요원이 침투, 고급 정보를 훔쳐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죠. 영국 국내정보국 MI5 수장이 중국의 스파이 위험성을 경고, 영국 전역이 중국 스파이들에 의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정도였죠. 공개 석상에서 스파이 행위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남길 정도면 물밑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언론인으로 위장한 중국 국가안전부 MSS 요원이 영국으로 위장 취업을 한 후 정보를 빼내려고 한 정황이 포착. MI5 요원이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전부 추방한 일도 있었죠. 중국 공자학원의 스파이 행위도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공자학원만큼 영국 사회에 깊숙이 녹아있는 조직은 없다 고 경고하며 공산당의 영향에서 영국이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출자해 세계 16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총 500여 곳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국어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을 스파이 양성소 혹은 스파이 침투 기관으로 바꾸고 이를 몰래 후원해왔습니다. 주요 정치인의 비밀 정보를 캐내는 것은 물론이고 영국 중국 간 과학기술 연구협력의 중개, 기업 컨설팅 서비스 등 생각지도 않은 영역에서 공자학원의 영향이 깊숙하게 미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죠. 영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단체를 완전히 폐쇄하거나 없애는 방식을 사용,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애초부터 근절하겠다는 접근으로 중국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취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토니 댕커 영국 산업연맹 CBI은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모든 영국 회사들이 공급망을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디커플링을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시장을 최대 기회라고 생각한 영국 기업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중국 시장을 보면서 투자한 물자를 회수하거나 현지 인력 해고 및 공장 정리를 결정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의 침투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영국 웨일스에 있는 반도체 칩 제조 공장인 뉴포트 웨이퍼 팹 매입 불허 결정인데요. 중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넥스페리아 회사에 대해 영국 정부는 매입 불허 결정을 내리며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전략 물자로 간주되는 반도체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협이 있다고 말하며 중국의 간섭을 원천 차단한 것이죠. 반면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굳힌 영국은 한국과의 협력에 큰 의지를 드러내며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6월에 이뤄진 양자 프레임워크 합의는 의미 있는 합의였습니다. 현재는 물러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무역과 국방, 안보 등 중요 분야 27개 항목에 대해 양국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합의한 내용인데요. 영국은 녹색경제 분야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전담 특사를 임명, 한국으로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영국이 특사를 임명해 사업 협조를 구한 것은 최초라 할 수 있는데요. 수소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을 따라잡고 향후 수소 기술에 있어 한국 기술을 이식하고자 하는 영국의 친환경 사업 의지를 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군사적으로도 한국 잠수함과 전투기 구입에도 영국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조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영국의 손을 잡으며 수출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하는 상황.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한국-영국 사이가 단단하게 굳길 바라며 중국과의 손절의 속도를 내고 있는 영국을 응원하며 한영동맹을 통해 한국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